제11장 잠옷. 우리는 그렇게 침대에 누운 채 짧은 간격을 두고 떠들다가는 자고 자다가는 깨어 떠들곤 했고, 귀쾌근은 이따금 문신투성이의 갈색 다리를 내 다리 위에 다정하게 올려놓았다가 다시 거두어들이곤 했다. 우리는 그렇게 화기애애했고 평안하고 느긋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나는 담소 때문에 마침내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던 졸음기마저 완전히 달아나 버렸고,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우리는 일어나고 싶어졌다. 그렇다. 우리는 눈이 말똥말똥해졌다. 그래서 누워있는 자세에 실증이 났고 조금씩 몸을 일으켜 일어나 앉게 되었다. 우리는 옷을 잘 여미고 침대 머리판에 등을 기댔다. 네 무릎을 바싹 당겨 서로 모으고 종지뼈가 따뜻한 침대용 탕파라도 되는 것처럼 그 위에 코를 기울였다. 무척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문 밖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다. 방에는 불기운이 전혀 없었으니까 사실은 이부자리 바깥도 쌀쌀했다. 더욱 아늑하게라는 말을 쓴 것은 몸의 따뜻함을 즐기려면 몸의 일부가 추워야 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모든 특성은 비교에 의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면에서 편안하다고 오랫동안 그래왔다고 으스대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침대 속에 들어가 있는 귀케그와 나처럼 코끝이나 정수리가 조금 춥다면 전반적인 의식 속에서는 가장 즐겁고 명백하게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침실에는 난로를 설치하면 안 된다. 침실의 난로는 부자들의 불편한 사치에 불과하다. 담요만으로 바깥 공기의 차가움을 막고 아늑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것만 있어도 북극의 수정 같은 얼음 한복판에서 따뜻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누워 잠들 수 있다. 한동안 이렇게 웅크린 자세로 앉아있다가 나는 문득 눈을 뜨고 싶어졌다. 낮이건 밤이건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이불 속에 있을 때는 침대 속의 아늑함을 좀 더 느끼기 위해 눈을 감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눈을 감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느낄 수 없다. 우리의 육체적 부분에는 빛이 더 맞지만 실은 어둠이야말로 우리 실체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 같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쾌적한 어둠에서 빠져나와 불 꺼진 밤 12시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나는 불쾌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불을 켜는 것이 좋겠다는 귀객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두 사람 다 말똥말똥 깨어 있었고 그는 도끼 파이프로 담배를 몇 모금 피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간밤에는 그가 침대 위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뻣뻣한 편견도 사랑이 일단 솟아나 그 편견을 구부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가. 지금 나는 퀵해그가 비록 침대 속이라 해도 내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그때 그는 가정의 평온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영인숙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증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진정한 친구와 같은 파이프로 담배를 나누어 피우고 담요 한 장을 함께 덮는 농밀하고 내밀한 편안함만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도끼 파이프를 번갈아 피우는 동안 방금 켠 등잔 불빛을 받아 푸른색을 띤 담배 연기가 우리 머리 위를 서서히 뒤덮고 있었다. 이 물결치듯 움직이는 연기가 야만인의 마음을 어디 먼 곳으로 데려간 것일까? 그는 드디어 자기가 태어난 고향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내력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자꾸만 재촉했다. 그도 기꺼이 응했다. 그때는 나도 그의 말을 조금밖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후 그의 생소한 말버릇에 익숙해져 지금은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골자로나마 여기에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제12장 간출인생애. 퀴케그는 서쪽과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섬 코코보코에서 태어났다. 그 섬은 어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다. 좋은 고장은 결코 지도에 나오지 않는 법이다. 갓 태어난 야만인이 풀을 엮어 만든 베네 옷을 입고 고향 숲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염소들은 그가 초록빛 묘목인 줄 알고 살짝 물어뜯으며 따라다닐 때 그때 이미 퀴케그의 야심찬 영혼 속에는 때때로 나타나는 포경선 몇 척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독교 세계를 더 많이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는 대추장, 즉 왕이고 숙부는 대사제였다. 외가 쪽에는 무적의 전사들과 결혼한 이모들이 있다고 퀴케그는 자랑했다. 그의 혈관 속에는 훌륭한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가 교육을 받지 못한 청춘기에 익힌 식인 습관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피는 심하게 오염됐을지도 모른다. 세거항을 떠난 배 한 척이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땅의 후미로 들어왔을 때 퀴케그는 기독교 세계로 태워다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배는 항해에 필요한 선원을 모두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은 거절당했다. 왕인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도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퀴케그는 맹세했다. 그는 혼자 카누를 타고 먼 해협까지 노를 저어갔다. 그 배가 섬을 떠난 뒤에는 반드시 그 해협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협 안쪽에는 산호초가 있었고 반대쪽에는 혀처럼 바다로 뻗어나온 저지대가 맹그로브 숲으로 덮여 있었는데 맹그로브는 바다까지 진출하여 물속에서도 자라고 있었다. 그는 아직 물 위에 떠있는 카누를 덤불 속에 숨기고 뱃머리를 바다 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은 고물에 앉아서 노를 납게 잡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배가 옆을 지나갈 때 번개같이 돌진하여 뱃전을 잡고는 한 발로 걷어차서 카누를 뒤집어 가라앉혔다. 그런 다음 쇠사슬을 잡고 기어올라 갑판 위로 뛰어내렸다. 갑판에 박혀있는 고리를 움켜잡고는 설사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어진다 해도 그 고리를 놓지 않겠다고 외쳤다. 선장이 그를 바다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해도 그의 드러난 발목 위에 단검을 매돌아 놓아도 소용이 없었다. 퀴케그는 왕의 아들이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필사적인 배짱과 기독교 세계에 가고 싶다는 열망에 감동한 선장은 마침내 마음이 풀려서 배에서 편안히 지내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야만족 청년이 선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선원들 사이에 섞여 지내는 동안 고래잡이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외국의 조선소에서조차 노동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표트르 대제처럼 퀴케그는 목매한 동족을 계몽시킬 능력만 얻을 수 있다면 웬만한 치욕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가 나한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그의 마음 밑바닥에서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동족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아니 그보다는 지금보다 훨씬 선량하게 만드는 방법을 기독교도한테 배우고 싶은 열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래잡이로 일하는 동안 그는 곧 기독교도들도 비참하고 사악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의 신하인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세그항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 선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목격하고 또 낸터컷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선원들이 급료를 어떻게 쓰는지 보았을 때 퀴케그는 가엾게도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세계는 자오선과 관계없이 어디나 사악하다.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이교도로 살다 죽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속은 예전과 같은 우상 숭배자였지만 몸은 기독교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뜻모를 말을 흉내내려고 했었다. 이제 고향을 떠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퀴케그에게 기묘한 데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를 생각은 없느냐,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아버지가 이미 노쇠했다니까 지금쯤은 벌써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넌지시 물어보았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도들과의 접촉으로 지금까지 언제 와? 밑에 1층에 사는 거야? 아니 저 신세계 백화점 앞에. 아, 신세계까지 가는 거야? 전화할게. 밥 가자. 밥 먹으러? 이런 거 뭐 시키지 말고. 아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도들과의 접촉으로 지금까지 30명의 이교도 왕이 대대로 앉았던 순수하고 순결한 왕위에 오를 자격을 잃은 게 아닐지 그게 두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제 곧 자기가 다시 깨끗해졌다고 느껴지면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동안은 배를 계속 타고 사대양을 두루 돌아다니며 젊은 시절을 즐겨볼 작정이라고. 그리고 작살잡이가 된 이상 갈고리 달린 세부치가 당분간은 제왕의 호를 대신하게 될 거라고도 했다. 나는 그의 장래 계획을 가볍게 언급하면서 당장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원래의 직업인 작살잡이로 다시 바다에 나갈 작정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도 고래잡이에 나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포경선원이 출항하기에 가장 유명한 항구는 낸터컷이니까 그곳에서 배를 탈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당장 나와 함께 그 섬으로 가서 나와 같은 배를 타고 나와 함께 당직을 서고 나와 같은 보트를 타고 나와 같은 음식을 먹고 요컨대 나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 두 손을 꽉 잡고 두 세계의 음식 속에 서슴없이 손을 담그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나는 기꺼이 동의했다. 지금 내가 퀴케그에게 느끼고 있는 애정과는 별도로 퀴케그는 노련한 작살잡이였고 따라서 상선 선원들에게 알려져 있는 바다는 잘 알지만 고래잡이의 비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무척 유용한 인물이 될 게 분명했다. 그의 이야기는 파이프의 마지막 연기가 사라지면서 함께 끝났다. 퀴케그는 나를 끌어안고 이마를 내 이마에 비비더니 이윽고 등불을 불어 껐다. 우리는 각자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곧 잠이 들었다. 제13장 외박퀴 손수레. 이튿날 월요일 아침 나는 방부 처리한 두개골을 어느 이발소의 가발 받침대로 팔아넘긴 뒤 그건 물론 퀴케그의 돈이었다. 그 돈으로 나와 친구의 숙박비를 계산했다.
투숙객들만이 아니라 여인숙 주인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와 퀵해그 사이에 갑자기 싹튼 우정에 무척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특히 피터 코핀의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그렇게 놀라고 겁을 먹었던 내가 지금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과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이 더욱 우스운 모양이었다. 우리는 외바퀴 손수레를 빌려서 우리 물건을 실었다. 나의 초라한 여행 가방과 퀵해그의 자루와 그물침대 따위를 싣고 선창에 정박해 있는 렌터컷행 소형 전기선 모스호로 갔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우리를 빤히 바라보곤 했는데 퀵해그가 신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는 퀵해그와 같은 식인종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식인종과 내가 그렇게 허물없는 사이인 것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교대로 손수레를 밀면서 걸어갔다. 퀵해그는 이따금 멈춰서서 작살 갈고리에 칼집을 손보곤 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가신 물건을 육지에서 갖고 다니느냐, 포경선에도 작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퀵해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말이 맞긴 하지만 나는 이 작살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숱한 싸움에서 시험을 받았고 많은 고래의 심장과도 매우 친밀한 신뢰할 만한 물건이다. 요컨대 내력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풀을 베는 일꾼들이 농부의 밭이나 목초지에 갈 때 반드시 연장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자기 낫으로 무장하는 경우가 많듯이 퀵해그도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의 전용 작사를 쓰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이다. 퀵해그는 내가 밀고 있던 손수레를 넘겨받으면서 난생 처음 본 외바퀴 손수레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것은 세그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가 탄 배의 주인들이 무거운 괴짝을 하숙집까지 옮길 때 쓰라고 외바퀴 손수레를 빌려주었는데 퀵해그는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괴짝을 손수레 위에 올려놓고 끈으로 단단히 묶은 다음 손수레를 어깨에 둘러매고 선창가를 걸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퀵해그, 자네가 그렇게까지 몰랐다니 믿을 수가 없군. 사람들이 웃지 않디? 그러자 퀵해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의 고향인 코코보코 섬 사람들은 결혼식 때 싱싱한 코코넛의 향급한 즙을 짜서 펀치볼처럼 생긴 커다란 채색 호리병 박에 넣었는데 이 펀치볼은 결혼식 장소에 깔아놓은 멍석의 한복판에 놓이는 가장 중요한 장식품이라고 한다. 한 번은 어느 대형 상선이 코코보코 섬에 들렀는데 적어도 상선 선장치고는 어느 모로보나 당당하고 예의 바른 신사인 그 선장이 퀵해그의 누이 동생인 이제 갓 10살이 된 예쁜 공주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 하객들이 모두 신부의 대나무 오두막에 모였을 때 이 선장이 들어와서 지정된 귀빈석에 안내되어 펀치볼 장면, 대사제와 퀵해그의 부친인 왕사에 앉게 되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식전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를 드릴 때 음식 접시를 내려다보는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오리처럼 음식을 베풀어준 위대한 신을 향해 위를 쳐다본다고 퀵해그는 말했다. 어쨌든 식전 기도를 드린 뒤 대사제가 연회를 시작하기 위해 이 섬에 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의식을 거행한다. 대사제가 성별된 손가락을 펀치볼 속에 담가서 음료를 성별한 다음 축복받은 그 음료를 사람들에게 차례로 돌리는 것이다. 대사제 옆자리에 앉은 선장은 그 의식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자기는 한 배의 선장이고 특히 왕의 집에 초대를 받은 손님이니까 자기가 일개 섬나라 왕보다 우위에 있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펀치볼에 두 손을 담그고
뻔뻔스럽게 손을 씻기 시작한다. 선장은 그 펀치볼을 커다란 핑거볼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지 않았겠어? 퀴케그가 말했다. 마침내 뱃삭을 치르고도 짐도 무사히 실은 다음 우리는 전기선에 올라탔다. 배는 돛을 올리고 에커시넷 강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한쪽에는 뉴 베드퍼드의 도로들이 계단식으로 올라가 있고 맑고 찬 공기 속에서 얼음에 뒤덮인 나무들이 빛나고 있었다. 부두에 쌓인 수많은 통들은 거대한 언덕과 산을 이루고 세계의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포경선들은 마침내 나란히 정박하여 조용히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목수와 동장이들이 내는 소리가 역청을 높이는 불꽃과 풀무 소리와 어우러져 새로운 항해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긴 항해가 끝나면 두 번째 항해가 시작된다.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가 시작되고 그렇게 영원히 계속된다.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세상의 노고인 것이다. 좀 더 넓은 바다로 나가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작은 모스호는 망아지가 콧김을 내뿜는 것처럼 뱃머리에 물보라를 일으켰다. 나는 그 사나운 공기를 얼마나 깊이 들이마셨던가. 노예의 발꿈치와 말발굽이 남긴 자국으로 뒤덮인 그 평범한 도로를, 온통 도로로 뒤덮인 육지를 나는 얼마나 경멸했던가. 그 때문에 나는 육지에 등을 돌리고 어떤 기록도 허용하지 않는 바다의 관대함을 찬미하게 되었다. 퀴케그도 역시 거품이 있는 샘에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의 시커먼 콧구멍이 따로따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줄로 갈아서 뾰족해진 이빨을 드러냈다. 우리는 계속 날듯이 달렸다. 앞바다에 이르자 모스호는 돌풍의 경의를 표하여 술탄 앞에 나간 노예처럼 뱃머리를 숙였다. 우리는 옆으로 기울어져 비스듬히 내달렸다. 모든 밧줄이 쇠줄처럼 팅팅 소리를 냈다. 두 개의 높은 돛대는 육지에서 대나무가 회오리 바람에 시달리듯 휘어졌다. 우리는 물속에 처박히는 제1사장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현기증 나는 이 광경이 우리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승객들의 비우는 눈길도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골뜨기 같은 그 패거리들은 백인은 회치를 한 흑인보다 존귀한 존재라도 되는 양 피부색이 다른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미련하고 투박한 시골뜨기가 몇 명 있었다. 너무 촌스러워서 풋내가 날 정도인 것으로 보아 그들은 사방이 온통 푸른 초목으로 뒤덮인 두메산골 출신인 게 분명했다. 퀴케그는 등 뒤에서 그를 흉내내고 있는 젊은이 하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 촌뜨기 녀석에게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힘센 야만인은 작사를 떨어뜨리고 젊은이를 두 팔로 끌어안더니 거의 기적적인 솜씨와 힘으로 그를 높이 던져 올렸다. 젊은이가 반쯤 공중제비를 돌았을 때 퀴케그는 그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 쳤다. 그러자 젊은이는 허파가 터질 것처럼 헐떡거리면서 두 발로 착륙했다. 그동안 퀴케그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도끼 파이프에 불을 붙여 나에게 한 모금 피우라고 건네주었다. 선장님, 선장님, 악마가 있어요. 촌뜨기가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이봐 너. 비쩍 마른 선장이 퀴케그에게 성난 걸음으로 다가오면서 외쳤다. 도대체 어쩔 셈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저 녀석을 죽일 뻔했잖아.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퀴케그가 부드럽게 나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자네가 하마터면 저 녀석을 죽일 뻔했대.
나는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얼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죽여? 퀵해그는 문신한 얼굴을 일그러뜨려 괴상하게 깔보는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하하, 저놈은 아주 작은 물고기야. 퀵해그는 저 따위 작은 물고기 안 죽여. 퀵해그는 큰 고래만 죽여. 이봐, 선장이 으르렁거렸다. 이 식인종 놈, 이 배에서 또 그런 짓을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하지만 마침 그때 선장 자신이 조심해야 할 일이 일어났다. 큰 돛에 너무 큰 압력이 가해져서 아뒷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거대한 활대가 뒷갑판 전체를 휩쓸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퀵해그에게 혼이 난 그 가엾은 녀석도 활대에 휩쓸려 배전 너머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활대를 붙잡아 멈추게 한다는 것은 미친 짓에 지나지 않았다. 활대는 시계가 한 번 째까가는 사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갔다가 되돌아왔고 당장이라도 산산조각으로 쪼개질 것 같았다. 모두 속수무책이었고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것 같았다.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뱃머리 쪽으로 달아나서 활대가 성난 고래의 아래턱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켜보며 서 있었다.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퀵해그가 무릎을 꿇고 활대 아래를 능숙하게 기어가더니 밧줄 하나를 낚아챘다. 그러고는 밧줄의 한쪽 끝을 배전에 붙들어 맨 다음 활대가 그의 머리 위를 획 지나갈 때 밧줄의 반대쪽 끝을 올가미처럼 던져서 활대를 감았다. 이어서 밧줄을 힘껏 잡아당기자 활대는 올가미에 걸려들었고 사태는 무사히 수습되었다. 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선원들이 고물 쪽 보트를 내리고 있을 때 퀵해그가 우통을 벗어붙이고는 배전에서 기다란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는 긴 팔을 앞으로 쭉쭉 내뻗으며 얼어붙을 듯이 차가운 물거품 속에서 건장한 어깨를 번갈아 드러내며 3분이 넘도록 헤엄을 치고 있었다. 그 당당하고 훌륭한 사내를 바라보는 내 눈에 정작 구조되어야 할 사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 풋내기는 벌써 물속에 가라앉은 듯 했다. 이제 퀵해그는 물에서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는가 싶더니 다시 물속으로 잠수하여 사라졌다. 몇 분 뒤에 그는 다시 물 위로 올라왔다. 한 팔은 여전히 힘차게 물을 젓고 있었지만 다른 팔로는 축 늘어진 사내를 끌어안고 있었다. 보트가 곧 그들을 끌어올렸다. 가엾은 시골뜨기는 의식을 되찾았다. 모든 사람이 퀵해그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했고 선장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때부터 나는 따개비처럼 퀵해그한테 찰싹 달라붙었다. 가엾은 퀵해그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물속에 뛰어들 때까지.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인도 박애협회의 훈장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바닷물을 씻어낼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뿐이다. 민물로 소금기를 씻어낸 뒤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는 배전에 등을 기대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은 어디에 가든 상호간의 공동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야. 우리 식인종도 기독교도들을 도와줘야 해 하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